제2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조에 보시면 우선변제 임금채권이라고 남아있는데, 임금채권이 뭐냐부터 알고 우리가 이 규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은행에서 통상적으로 자, 부동산 담보를 취득했고, 취득할 당시에는 우리 무조건 1순위로 취득을 했을 겁니다. 자, 이 말은 경매에 넘어가서 환가가 된다 하더라도 1순위 채권자인 우리가 이 부동산에 대한 이제 환가된 가치를 다 가져가서 채권 변제에 충당을 해야 되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1순위로 근저당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자, 이 임금채권, 말 그대로 채권이란 말은 이제 돈을 받을 권리죠.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은 담보권보다 우선해서 먼저 가져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은행에서는 담보 운용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면, 자, 우리가 1순위로 부동산 담보를 잡는다 하더라도 먼저 빠져가는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임금채권을 계산해서 차감을 해버립니다. 차감. 담보 인정 가격에서 공제를 해버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임금채권이 이제 근로자들, 회사에서 일하는 이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라고 하는데, 기업 자금 여신을 우리가 지급할 시에 발생하는 채권이다. 부동산보다, 은행의 담보보다 먼저 내가는 채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채권과 같이 은행의 담보권보다 먼저 우선시 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면 임금채권, 아니면 선순위 채권, 선순위 설정, 그리고 소액 임차 보증금. 이 세 친구들은 우리가 담보를 잡아도 얘는 당연히 우리보다 앞서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먼저 빠지는 거 맞고요. 자, 임금채권이나 소액 임차 보증금은 1순위로 설정을 잡아도 먼저 가져간다. 그래서 이 두 친구들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고 담보 인정 가격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여신 취급할 때 우리가 담보 부동산이 있으면 산출하게 되는데, 자, 다만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임금채권을 산정하지 않고 예외로 임금채권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자, 1번에 보시면 당행 총료신이 2억 원이야. 금액이 좀 작은 애들. 근데 이 2억 원에서는 수신담보, 우량담보, 초우량 할인원 이런 대출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전자방식 외상매출 채권 담보는 제외다. 이런 형태의 여신만 제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도 임금채권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5인을 산정할 때는 우리 사용자, 임원, 동거인 등 친족, 가사 사용인들을 다 포함해서 5인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에 보시면 사업장에 근무하는 이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 동거의 친인척이나 가사 사용인으로 구성됐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임금채권을 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산정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임금채권은 여기 보시면 참고 한번 보고 갈게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된다. 결국은 은행이 1순위로 담보 잡아도 여기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먼저 공제가 된다. 이게 우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항에 보시면 2항과 3항은 좀 최근에 생긴 규정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 가계자금 대출, 가계자금 대출이 먼저 지급이 되고요. 부동산 담보에. 그 후에 기업자금 대출이 지급된다라고 하면 상기 1번과 3번 해당하는 경우에도 임금채권을 산정하지 않는 제외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금채권을 산정한다. 다만 공제하지 않는다. 담보가격에서는 빼진 않고요. 그 임금채권의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반대의 경우인데, 기업자금이 먼저 지급이 되고 그 뒤에 부동산 가계자금이 지급이 된 경우에도 임금채권을 산정하는데 공제하지는 아니한다. 자, 이 3항에 보시면 이 기업자금 대출 지급할 때 우리 임금채권 산정 대상이 기업자금 지급할 때 임금채권을 산정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말한 기업자금 대출은 임금채권 산정 대상이 아닌 기업자금을 지급한 후에 또 부동산 가계자금 대출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순서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부동산에 가계자금 대출 지급하고 기업자금이 지급이 되든, 기업자금이 지급한 후에 부동산 담보에 가계자금이 대출 지급이 되든 간에 2항과 3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금채권을 산정은 하고 공제하진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1조에 보시면 그러면 이 대상 담보물은 어떤 대상 담보물이 되냐? 담보부동산을 하는데,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명의 부동산, 대표자 개인 소유는 제입니다. 그리고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의 부동산. 자, 이런 담보물이
임금채권 산정의 대상 담보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3조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채권의 범위. 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뭐가 있느냐? 앞에서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대상이 되는 건 1번의 임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상여금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퇴직금, 퇴직 전 3년간의 퇴직금으로 90일분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 3년간의 퇴직금으로 합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재해보상금은 우선변제 임금채권에서 제외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금이 그 임금채권 대상이 됐지만, 우리 규정에서는 이 임금채권의 법에서 이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해보상금은 사전에 확정할 수 없어. 우선변제 임금채권에서 제외한다.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산출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조에 보면 임금채권의 산정 방법이 있는데, 5인 미만의 근로자가는 임금채권 산정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근로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총 지급한 연간 급여는 얼마인지는 임금은 전년도 연말정산용 우리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자, 요거를 보고 확인합니다. 연말정산용이어야 되고요.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자, 이 서류를 받아서 과거 1년간 지급한 임금, 그리고 향후에 1년간 증가할 예상 10%를 가산해서, 이 서류에는 지금 1년치의 임금이 나와 있습니다. 연간 총 임금이. 이거를 우리가 3개월치로 변환하고 거기에 110%를 곱한 이 금액을 우리가 임금채권에서 임금이라고 계산하고요. 임금으로. 해당 기업이 최근 1년에 신설 합병된 기업인 경우에는 가번에 보시면 신설 합병된 후에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3개월치 임금이 나갔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최근 3개월치 임금을 기준으로 이렇게 산식에 적용해서 계산을 하고요. 신설 합병된 후에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동업계의 임금 수준을 감안해서 임의로 산정을 하고, 3개월이 지나서 임금을 다 3개월치 지급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된다. 신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퇴직금은 우리 퇴직금 산정 내역서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에서는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라는 서류를 받아서 이제 퇴직금을 확인합니다. 자, 퇴직금 산식은 지금 퇴직금 산정 내역서 총금액의 110%, 이게 퇴직금이 되고요. 4번에 보시면, 자, 어떤 기업은 매년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다 정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우선변제 퇴직금 산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정산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퇴직금 정산에 대한 별도의 확인서를 근로자 전원으로부터 진구해야 된다. 자, 이 내용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번에 그래서 우리 임금채권이라는 게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 자, 임금채권 산출에 대한 단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임금. 그러니까 우리 최근 3개월의 임금의 110%. 그게 이제 우리 임금이고요. 자, 퇴직금은 퇴직금 명세서상에 나와 있는 금액의 110%. 자, 그런데 5항에 보시면 이 퇴직금을 갖다가 미리 이 직원들한테 주기 위해서 종업원 퇴직금 보험을 적립을 미리 해놨다. 회사에서 준비를 해놨다라고 하면 이 적립액만큼은 차감할 수 있습니다. 차감할 수 있고,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퇴직금이 1,000만 원인데 여기 적립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빼면 마이너스 4천만 원이네. 그리고 임금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임금채권이 0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퇴직금과 퇴직보험이 이 차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그냥 요거는 최저 0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금채권 3천만 원이 임금채권 산정금액이겠죠. 요 두 개. 종업원 퇴직보험을 적립을 많이 해서 퇴직금이 이렇게 상기된다 하더라도 요거를 임금에서 빼진 않는다. 자, 이 두 개 항목은 별도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단, 퇴직금 마이너스 종업원 퇴직금 보험 등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냥 0으로 산정한다. 35조의 임금 등의 산정 범위 및 산정 방법 보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우리 사용자나 회사 임원에 대한 보수는 근로기준법상의 우선 변제 대상 임금에서 제외된다. 오너 아니면 회사 임원같이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의 임금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36조의 산정 시기 및 적용 시기 있는데, 자, 이 내용은 좀 중요합니다. 임금채권은 매년 6월 말까지 산정해야 됩니다. 매년 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 6월 말까지 2019년도 기준의 임금채권을 산정해야 됩니다. 매년마다 6월 말까지 산정해야 되는데, 지금 신규 거래처인 경우에는 최초 여시 취급한 시점에 산정을 하고요. 산정을 했는데 요 뒤에 이 이후에 우리 종업원 퇴직금 보험 적립액이 더 적립을 더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확인 시점에 재산정합니다. 그러면 임금채권이 좀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확인 시점에 재산출한다. 자, 중요한 건 우리 6월 말까지 매년 산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2항에 보시면 그러면 임금채권이 대상 부동산이 있었는데 뭐 법인의 부동산 아니면은 뭐 개인 사업자 대표자의 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임금채권을 산정해서 공개하는데, 부산은행에서만 거래하면 그게 맞는데 만일에 국민은행도 거래를 하고 여기도 부동산 담보가 있고 여기도 부동산 담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은행에서도 임금채권을 계산을 하겠죠. 임금채권이라고 하는 건 회사 근로자들이 받아야 될 임금과 퇴직금인데, 부산행에서 산정하나 국민은행에서 산정하나 이 똑같은 직원에 대한 임금채권을 산정할 겁니다. 중복해서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분비례가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면 A라는 부동산, B라는 부동산인데 여기에 우리가 5억짜리고요. 10억짜리면 이 부산행은 임금채권의 총 15분의 5, 그러니까 3분의 1에 대해서만 공제를 한 겁니다. 국민은행은 3분의 2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죠. 이 부동산 가치로 봤을 때. 이렇게 총 임금채권이 산출된 데서 이렇게 국민은행과 부산행이 각각 부담해야 될 금액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안분비례한다. 이렇게 안분비례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안분비례가 가능하고요. 자, 밑에 예시를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시 1번은 이제 부동산이 A와 B가 있어요. B가 있는데 여기는 당행, 타행 모든 담보물에 각각의 은행이 다 설정을 잡고 있는 경우에는 안분비례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되고, 자, 예시 2번과 같이 A 부동산에서는 우리 당행이 있고요. B 부동산은 타행만 있어요. 이 당타행이 같이 있지만 아예 따로 있거나 아니면 일부가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 한해서 안분비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3항에 보시면은 우리 임금채권 산정 위해서 받아야 될 서류, 전년도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연말정산용은 왜 연말정산용을 받냐고 하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매월 또는 반기 기준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 있는데 급여를 얼마 줬다라는 건데, 매월 우리가 주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12장을 받아야 되는데,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받으면 1년치가 되겠죠. 근데 2020년 2월 달에 이 연말정산용을 받아버리면 2019년도에 지급한 모든 임금 내역이 한 장에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전년도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절 보험의 가입 보겠습니다. 자, 38조의 보험 가입의 대상, 담보물건이 중에 이재의 대상이 되는 물건, 이제 재난에 의해서 소실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우리 화재보험이라든지 뭐 해상보험, 항공보험 등에, 아니면 자동차 손해보험 등에 가입해야 되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가입하는 보험은 이게 화재보험입니다. 이 건물을 담보로 잡았는데 이 담보의 가치가 5억인데 이 건물이 불타가지고 사라진다. 이 5억도 이렇게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재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5억 원이라는 보상금이 나옵니다. 보상금. 자, 보상금이 나오고, 자, 보상금이 나오면 이 보상금이, 이 돈이 담보 제공자한테 가겠죠. 보험 가입한. 그래서 이 화재보험에 대해서 우리 은행이 질권 설정을 합니다. 질권 설정을 하게 되면 이 보상금이 담보 제공자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은행이 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담보물이 불타서 소실됐다 하더라도 이 보상금이 나오고 이 보상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거죠. 이렇게 퉁퉁 치버립니다. 자, 이런 구조가 우리 화재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화재보험은 이재의 대상이 되면 가입을 해야 되는데, 자, 다음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담보물건이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거는 우리 주택법상의 주택이죠. 주택에 해당되는 애들이고,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주택 더하기 오피스텔 더하기 아파트 상가.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화재보험 생략이 되는 이유는 공동건물 규약에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이 가입돼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화재보험 가입하지 않는다. 이번에 보시면 총 여신이 5천만원, 보험 가입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우리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생략할 수 있다지 생략해야만 된다는 아닙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항에 보시면 담보물건이 수개인 경우에는 각각 담보물건 기준으로 우리가 생략 대상을 결정해야 되고요. 39조에 가면 보험 가입은 얼마를 해야 되느냐, 가입 금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물건의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은, 자, 원칙적으로 여신 금액에서 빼는 애들이 있어요. 차감, 초우량 상업업의 할인, 초우량 업의 팩토링 채권, 그리고 당행 수신 담보 대출, 지급 보증서, 신용 보증서 등을 담보로 한 대출금. 자, 이거는 여신 금액에서 빼고요. 이 뺀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순대출 금액이랍니다. 자, 순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제 밑에 있는 요 산식에서 가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출 공식은 요런데, 그 전에 살펴볼 내용이, 자, 보험금을 가면은 많이 가입하면 좋겠네, 5억짜리 대출이 나가는데 뭐 20억 가입하지 뭐, 이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면 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은 담보물건의 감정심사 평가액을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 가격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과도하게 가입하면 안 되고, 자, 가입 대상은 금액은 요 박스에 보시면 이제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보험 가입 금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하는 공식은 첫 번째는 순대출 금액에서 선순위 설정액을 더하고요. 여기에서 대지 감정액을 뺍니다. 대지 감정을 빼는 이유는 이제 담보물건 중에 토지 같은 경우는 불타봤자 토지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토지는 이제 화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이게 불이 나더라도
환가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빼줍니다. 이 뺀 이 금액의 120%. 그리고 이 해당 담보물건의 기존에 보험가입 금액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은 또 빼줍니다. 또는 그냥 이 순대출 금액의 120%.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보험가입 금액을 정하고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탑원에 보시면 화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이제 담보부동산이 구분 소유 건물 이렇게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자 이런 건물이 있는데 자, 이런 건물인 경우에는 토지 건물을 일괄로 이제 평가하는 경우에는 5층 이하인 경우에는 이 감정가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40%는 대지이기 우리 차감한 대지 감정가 있죠. 40%는 우리가 대지 감정가로 인정을 해주고요. 만일에 5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를 우리가 대지 감정가로 쳐줍니다. 결국은 이 가입돼야 될 금액을 차감해 준단 말이죠. 5층 이하는 40%, 5층 초과는 30%. 그래서 보험금을 산출할 수 있다. 자, 이 금액이 빠지니까 좀 보험금액이 좀 작아지겠죠. 2항에 보시면 자, 우리 이제 보험금액 산출할 때 보면 이 비율이 다 120%였습니다. 120%. 자, 그런데 좀 등급이 좋거나 가계 자금이거나 A 등급. 자, 이런 경우에는 위에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110%, 순대출 금액의 110%. 조금 보험 가입 금액을 좀 완화해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내용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40조의 보험 계약자를 보시면, 자, 보험 계약은 담보물의 소유자가 합니다. 담보물의 소유자가 하고, 보험료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채무자가 부담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1조의 질권 설정. 보험 가입을 하고 나면 보상금이 은행이 그 채권 변제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질권 설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여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을 반드시 설정해야 됩니다. 설정해야 되고, 자, 사항에 보시면 화재보험 증서 가입하고 이거 질권자 해가지고 이런 표시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우리 질권 설정한 거고요. 그리고 사항에 보시면 이 질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입니다. 다른 채권자와 경합했을 때 우리가 이 받은 날짜에 채권이 발생했으니까 이게 우리 거다. 자, 보험 가입하는 날 보통 이게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이제 대항력을 좀 우선순위의 대항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42조의 보험 계약의 계속. 뭐 제목만 봐도 알겠지만 이제 화재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1년에 한 번, 일시납인 경우에는 이 화재보험이 1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갱신하고요. 간혹 우리 분기납이라든지 월납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화재보험료를 갖다가 납입하는 주기를 잘 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월납인 경우에는 보험 실효 기간 이내에서 2개월 단위로 영수증 사본을 진구할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 일시납은 1년 납부하면 지금 오늘부터 1년간 이 보험은 유효하기 때문에 신경을 크게 안 써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월납인 경우에 월납은 매달마다 이제 보험료를 내는 거잖아요. 7월 달에 보험료를 내고 8월 달, 9월 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자, 2개월간 보험료를 납입하면 이 보험이 실효가 됩니다. 결국 이 보험의 효력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화재보험은 관리할 때, 월납 관리할 때 7월이면 7월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보면 2개월 동안 실효가 안 될 거니까 이 만기를 9월로 하고요. 9월달 되면 또 납입한 거 확인하고 이렇게 2개월씩 실효가 되기 전까지 납입해서 이 보험이 유효한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2개월 단위로 관리하고 이 보험료가 빠져나간 영수증 사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당행에 보험료가 빠져나오고 있다면 거래 내역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래 내역으로도 확인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험료의 대지급할 때 대자는 대신입니다. 채무자나 이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지 이 보험계약이 계속 가는데, 이 보험료 납부를 안 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보험료를 낼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다려야 되느냐.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보험료의 계속 관리해보면 실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효. 그러면 이 말은 꼭 화재가 나도 보상금이야,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채무관계인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가지급금으로 보험료를 대신 지급하고 보험계약의 계속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 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이 채무자나 피보험자한테 우리가 대신 지급했다는 내용을 알리고 이 보험료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뭐 지연 배상까지 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 자, 중요한 포인트는 겁니다. 실효되기 전에 꼭 가지급금으로 보험료를 대지급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네. 보험 실효를 관리를 안 하고 만약 화재가 나서 이제 담보물이 소실됐다. 자, 그러면 보험료를 갖다가 가지급 떨어서 이 채권 보존 안 하는 책임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거 꼭 실무적으로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겨울에는 우리 화재가 이제 뭐 여름보다는 훨씬 더 빈번하죠. 이런 경우에 특히 화재보험 잘 챙겨야 됩니다. 44조에 보면 보험사고 발생 시 처리돼 있는데, 보험금을 당연히 이제 청구해야죠. 청구해서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변제 충당해야죠. 여신 변제 충당해야 됩니다. 혹시나 이걸 충당이 아니라, 자, 이 보상금으로 업체에서 그 보상금을 받아서 수리, 수선비용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본부 승인을 받는데요. 본부 승인 받아서 대출에 충당하지 않고 이렇게 쓰겠다라면 별도의 승인을 받아서 채무자한테 지급할 수 있습니다.